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올린 이 초전도 관련된 사항이 아주 뜨겁게 핫하게 돼서 예. 보다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 미스터 정의님, 정치 사회 과학 쪽에 지대하신 예.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예. 우리 미스터 정의님을 모셔놓고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일단 오늘 녹음을 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면, 네. 사실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자칭 세계 최고의 이런 너무 심했나? 하여튼 굉장히 명망 있고 거리 있는 품 박사님께서 네. 사실은 이 초돈 현재 그 세계에 알려진 이 현재 상온 초전도체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아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이건 검증이 안 된 것은 추정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러면은 가능하겠다라는 나름대로 이론을 좀 하나 찾아냈어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좀 얘기하고 또 플러스 저도 이게 사실은 세상의 과학이란 게 항상 과학만으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경제랑 굉장히 밀접한 경우가 있는데 예. 이번에 나온 이 초전도체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제 풍화설에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나올 만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뭐 그런 썰을 좀 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저번에 얘기한 걸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예, 일단은, 워낙 인터넷에서 유명해가지고 사실 다 아는 얘기지만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아카이브에다가 뭔가 하는 논문을 딱 투척을 했죠. 그때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네. 그리고 동영상까지 같이 첨부한 거인데, 동영상을 보니 이거 뭐야, 이거 거의 반은 맞는 것 같은데, 조작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왜냐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라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건데, 이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인류의 문명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는 정확하게는 상온 상압. 예.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어떤 짤들을 좀 그대로 저번 시간에 소개해봤던 짤들을 설명하면 이거는 이런 짤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건 노벨상감이 아니다. 폭탄파리가 감이 어디서 노벨이라 이 사람이 이름을 대고 상을 따로 만들어야지 이러고. 이 섬에서 가장 초상집 분위기인 신촌모 지적대 연모 대학 있는데 우리는 고려대 라이벌이라 하던 연모 대학이잖아. 지적대 신촌모 지적대하고 관악구 뭐 깡통대는 쳐서 그리고 이런 짤도 있죠. 고려대가 앞으로 고려대라고 부르지 말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초전도체 대학교라고 바꿔야 된다고 이름을 바꾸라고.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예.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고려대학교에서 예. 이제 퀀텀 에너지라는 회사와 함께 연구를 했고, 관련 논문을 냈는데, 예.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예. 이런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 관련, 인산화합물과 구리,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비스무스 같은 특수원소가 포함된 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원리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런 내용도 정리를 좀 하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술이 나왔다는 게 이게 이제 사실로만 인정이 된다면 정말 대단할 겁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 제조 방법 자체가 너무 간단해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조작이고, 제대로, 자기 일순간에 투자나 받고 하려고 쓴 가짜 논문이라면, 분명히 제조 방법을 아주 어렵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조 방법이 너무 쉽지 않게 꼬아서 쉽게 증명이 안 되도록. 근데 이건 제조 과정이 너무 단순하고, 모든 과정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나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논문을 쓴 걸로 봐서 이거는 그런 조작 논문, 여태까지 있는 사기 논문하고 좀 틀리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 재미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인도에서는 검증 실패했다 이렇게 내용을 냈는데 하면서 내용을 잘 살펴보니 인도는 분명히 몇백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 걸 대충 쉽게 해서 이게
전문적인 게 비유로 하면 라면을 끓일 때 중불로 3분이라고 한 걸 센 불로 1분 끓인 거랑 같은 짓을 했다고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인도는 이거 심각하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는 실패. 일단. 하여튼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 예. 이제 제가 최근에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만들면서 양자역학 관련된 연구를 좀 더 깊게 했어요. 물론 대학원에서 양자역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얘기했는데, 저번에 비스무스 2차원 공유결합을 통한 2차원 물질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예,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마 또 이전에 올렸던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이게 잘 아다시피 비스무스라고 하는 게 자기결정 능력이 있다고 저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일단 지금 이게 이 상온 현재 갑자기 먼저 잠깐 소개를 한다면, 현재 나온 게 만약에 실제라면 왜 이게 가능한지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풍어사님은 나름대로 원리를 지금 어느 정도 유출한 거고, 예.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비스무스. 예. 이제 얘기를 그냥 드리자면, 예. 실제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화가 되면서 예. 내부 물질을 압착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 잘 아다시피 우리가 그런 건 발견했잖아요. 상온 초전도체인데 1만 기압, 1000만 기압을 가하면 상온에서도 초전도체가 된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밝혀냈어요, 요즘에. 예, 이미 그거는 검증됐죠. 그건 관련돼서 논문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압력 자체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분자 단위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판구조, 2차원 판구조가 두 개가 있고, 예. 두 개를 자기결정하면서 꽉 누르는 어떤 구조가 있다면, 예. 그 속에 구리로 된 도선이 들어가고 면이 들어가고, 이게 압착되면서 완전히 찌그러지거나 박살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지질 계통에, 그러니까 인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사람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인산 계통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으로 돼 있는 일종의 세포벽으로 보호를 하면서 이걸 꽉 압착시킨다면, 그러니까 그 압착을 비스무스 결정 구조가 하는 거고. 네. 예. 그러면 이론상 뭐냐면 내부적으로 엄청난 압력이 걸리는 겁니다. 분자 단위에서는. 아, 그래서 실제 외형적으로는 그런 네. 압력이 이론적으로 만약에 그 압력이 튀어나오면 막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냥 모양은 전혀 그런 압력이 안 느껴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압력이 안 걸린 것 같지만 분자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압력이 걸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내부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당연히. 아, 분자 레벨에서. 쉽게 말하면 네. 상온 고압, 네. 초고압에서만 이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현재 만들어진 물질은 겉보기에는 상온 상압이지만, 네. 아까 말한 그 비스무스라든지 내부 구조로 들어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온 초고압 물질을 만든 거다. 그런 구조가 그 물질 내부에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아. 이게 뭐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아주 강력한 금속 두 개를 놓고 이 두 개 사이에다가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꽉 찍어가지고 못 튀어나오게 꽉 눌러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스테이플러가 박살내기 전까지는 얘가 그 구조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압력을 누른 상태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이를 갖다가 엄청나게 누른 다음에 그냥 너무 퐁하고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걸 못 움직이게 위아래로 뻥뻥뻥뻥 뭔가 고정자를 찍어가지고 못하게 만들면, 이 종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상압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엄청난 압력을 돌려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방금 전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미 비슷한 물질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특히 예. 인공 다이아몬드. 예. 인공 다이아몬드의 원료가 뭔지 아시죠? 예. 석탄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핀이라고 하는 탄소 예. 층이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예. 어떻게 엄청난 고온 예. 고압으로 눌러버리면, 예. 근데 이게 융착되면서 엄청난 내부. 그냥 말 그 다이아몬드로 딱 예. 변하는 구조 자체가 변하듯이 예. 그런 식으로 초전도체로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 그 석탄은 쉽게 부셔지고 연필도 흑연이라 사실 석탄 계통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쉽게 부셔지는데 왜 다이아몬드는 안 부셔지겠냐? 다이아몬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판이 엄청난 압력으로 응착되면서 서로 엉겨 붙어서 내부에 엄청난 압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난 경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제시한 그 제조 방법이 네. 바로 안에 아주 안정적인 비스무스 결정 구조를 네. 형성하는 게 그 기본 어떻게 보면 원리였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인산계통에다가 이제 구리를 첨가하고 예. 그 인산 구조 내부에 있던 금속을 구리로 대체한 다음에 소량의 비스무스가 들어가서 자기결정 구조를 만들면서 이 구조 자체를 압착하는 거죠, 스스로. 네. 사실 이 인류 역사나 기술 발전에 보면 비슷한 거는 사실 생각보다 많았어요. 대표적인 네. 게 돌을 쪼갤 때 네. 가장 돌을 쪼개는데 가장 그 적합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돌에다 홈을 판 다음에 네. 거기다가 나무 세기를 받고 그걸 물을 적셔버리면 네. 그 물이 나무를 팽창시키면 그 네. 엄청난 돌을 다 쪼개버리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네. 그런 것처럼 생각해보면 그런 유사한 시스템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구조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비스무스의 자기결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만드는 성질을 이용해서 내부에 엄청난 압력이 걸리는 구조를 만든다. 그렇다면 엄청난 압력이 걸렸는데 얘기한 것처럼 사고지면 초전도현상이 일어나죠. 다만 이게 전제가 뭐냐면 착각하시는 게 그 엄청난 압력이 걸리는 부위가 네. 거의 분자단이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보면 거기 그 원래대로라 원래 그게 네. 분자단이 아니었으면 그게 폭탄처럼 탁 하고 터져야 되는 네. 엄청난 압력 때문에 워낙 분자단위로 그게 걸리면서 이게 모양 변화가 안 생기고 네. 내부에서만 그 압력이 안 응축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은 원리적으로는 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라 상온 초고압 초전도체가 그냥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상압일 뿐이다. 이런 상압에서 예. 구현하는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그럴듯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희 얘기했다시피 비스무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이제 음. 거기서는 이제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비스무스보다는 MOX라고 따로 그 원소를 표시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비스무스가 맞는 것 같고, 아, 그렇군요. 그 비스무스의 자기결정 구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비스무스가 녹으면 우리 보통 물질 녹으면 녹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얘는 가만히 두면 스스로 기둥 모양으로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내부 자기결정 구조인데 그런 식으로 자기결정 구조를 만들면서 주변을 꽉 주워 누르는 거죠. 아. 다만 여기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재미난 게,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던 게, 정말 그게 초전도체라면은 떠야 되는데 왜 뜨지 않고 살짝만 들썩하는 형태로 돼 있는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초전도체가 됐다기보다는 그 내부의 초전도 그 부분이 생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네. 그 말 그대로 그걸 제대로 균일하게 정말 고순도로 그런 게 만들었으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전도체의 현상이라든지 그게 그대로 구현되고 심지어 그 저항도 제대로 영가까지 떨어졌을 텐데 아직은 그 내부 순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신 네.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의문점들이 다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했던 그 결정 구조가 제대로 아직은 이제 이거는 사실 그 상용화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연구해야 될 기술이고 대충 원리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의 그 결정 구조가 아직은 균일하지 못하고 좀 불순물 그러니까 좀 혼탁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 약간 문제가 생기지만 최소한 초전도 현상을 규명한 것까지는 거의 충분히 난다. 그러니까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만들어졌다는 건 말이 맞는 거죠. 예. 그 말 자체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만들어봤을 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 안 된다는 식의 얘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그것도 설명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1000번 정도 제조를 했는데 그 중에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오차율로 보자면 이제 1000번 제조를 했는데 양품이 하나 나왔다. 양품이 무척 율이 낮죠. 근데 이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더 발전시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방금 푸른 박사님이 정리를 해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네. 저렇게 어느 부분 어떻게 개선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비스무스를 얼마 간격으로 배치를 시키면 최적이 나올까라는 것도 더 최적화를 할 여지가 있어요. 아 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얘기한 것처럼 비스무스의 농도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거죠. 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전자인명이나 그런 건 장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결정구조가 좀 현대 내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그 결정구조를 마치 지금 2나노나 3나노 반도체 만들듯이 네. 어떻게 제대로 배치시켜야지 네. 아까 말한 제대로 된 순수한 초전도체 물질이 만들어진가를 연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핵심 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런 배치 기술이 사실은 우리 반도체 초전밀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큰 기술이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풍마사의 의견을 듣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설령 지금 연구가 설령 이제 실패로 돌아가도 풍마사 이론을 들으니까 이 이론대로 그에 적합한 물질, 적합한 구조, 적합한 생산 시설 같은 거 갖추면 충분히 초전도체 물질이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꼭 비스무스해야 하느냐 이거죠. 자기결정 구조를 갖는 물질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트륨. 아. 나트륨 정육면체로 결정화되는 거 아시죠? 예, 잔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비스무스 대신에 나트륨을 쓸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 나트륨도 그냥 나트륨이 아니라 밀도를 높이려면 분명히 그 동위원소 중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나트륨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트륨이라고 안 하죠. 우리 때는 나트륨이라고 배웠는데 예. 요즘에는 소디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무조건 나트륨 결정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까 말한 대로 결정화 플러스 이제 그 매개체 네. 구리 인산 그리고 이제 이 비스무스 이게 결정화 그리고 그 결정화를 통해서 압력을 가할 전달체 그리고 그 결정과 전달체를 전달체를 보호할 보호막. 네, 이 세 가지 물질을 정확히 찾아서 하면은 앞으로 충분히 이제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진짜로 이게 지금 만든 물질이 상온인데 둥둥 뜨네? 그 물질이 그냥 있어. 그러면 사실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냥 초전도체 이렇게 물질 눈앞에 있는데 뭐 어쩌라고. 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초전도 물질을 검증하고 있는 연구단체는 열심히 계속 만들어내고 있겠네, 될 때까지. 그 사람들 진행된 한 1000번에서 10,000번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10개 정도 건지게 나오라고 좀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데서는 에이 10,000번 했는데 하나도 안 났잖아. 에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재현하는데 한 일주일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최대 1년까지 보는 이유가 이제 실패하면 계속 이제 메소드를 바꿔가면서 계속 하는 그런 시행착오가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조 방법이 어려우면 한 번만 했는데 진짜 오래 걸려. 근데 그걸 1000번 하기 어렵잖아요. 이건 제조 방법이 쉽단 말이에요. 여러 번 반복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괜찮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전도 물질을 좀 구리를 썼는데 예를 들어 더 전도성이 높은 알루미늄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실 생각이 들게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도 보면 제가 얘기했던 그 판 구조가 나와요. 그 그림에 보면 분자 내부에 판 구조가 되고 그 판 구조가 자체 압력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논문을 처음 아까 전번 시간 녹음할 때는 이제 자세히 못 봤다가 한번 이제 녹음 끝나고 다시 또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도에 안 보였던 게 많이. 이론을 여러 가지 유출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런 과정이 있구나.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2차원 공유결합 아까 얘기했던 구리단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압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구리 분자가 제각각 막 이렇게 떠 있다가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니까 얘가 2차원으로 눌리는 거죠, 압착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2차원 물질 공유결합 형태가 내부에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초전도가 일어나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풍마사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랑 좀 연관을 지어봤는데 우리 전공 나오시죠? 이게 사실 고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과학적 현상이랑 사회적 현상이 굉장히 맞물리는 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 프레온 가스하고 프레온 단백질입니다. 이 프레온 가스랑 프레온 단백질은 사실은 아이러내기도 원리가 똑같아요. 원래 정상적이지 않고 유사 물질인데 유사 물질이다 보니까 일단 결합은 잘 돼. 근데 유사 물질이니까 결합이 유지가 안 되고 쉽게 망가져. 그러면서 원래 원형이 되던 게 계속 망가지면서 대표적으로 프리온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프리온 단백질은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의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죠. 단백질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역비 문제가 심각한 거고 지금 오존층 파괴가 심각한데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도 존재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슷한 게 뭐냐면 그게 동성연애 문제예요. 예. 왜 동성연애가 사회를 파괴하는가 막 이게 나오는데 간단해요. 이 동성연애는 정상적인 그 성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부부관계처럼 오래 지속이 못 되고 진짜 단기간으로 끝나요. 길어야 6개월이나. 보통 근데 그러면서 에이즈. 그렇죠. 에이즈가 에이즈지만 그런 식으로 그 쉽게 계속 결합이 분해서 다른 커플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현혹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 구조가 마치 광우병은 있잖아요. 구멍이 숭숭 나듯이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구멍이 숭숭 나듯이 사회 전체 구멍으로 이어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현재 이 동성연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데 뭐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그걸 또 옹호를 하면서 뭐 해야 된다는 등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또 비슷해. 뭐냐면 애초에 오존하고 프리온다피즈의 본질이 뭐니까 돈이 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냉각매로서 가장 유명했던 게 프리온가스고 냉매로 그리고 프리온 단백질도 대량 그 소고기를 대량 생산하는데 가장 적합한 게 이 대량 공장형 시스템인데 이 공장형 시스템에서 아니 애초에 왜 그 프리온 단백질이 어떻게 해서 왜 공장형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지는 아십니까? 소에게 소를 먹여서 그렇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먹인 게 아니라 진짜 솔직히 뭐 공장형 이 프리온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만드는 놈들이 아니 젖소한테는 우유 대신에 소 피를 먹이고 큰 소한테는 풀 대신에 소 도축하고 남은 거를 내장이나 뭐 이런 심지어 뼈까지 다 싹 갈아가지고 분유처럼 갈아가지고 먹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환경에서 자란 소가 그래서 정상이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자연의 근간을 파괴하는. 근데 애초에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의 더러운 이제 사상과 그런 게 접목돼 가지고 이게 사실 돈이 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고 이런 정치적 입지가 되니까 사실 내가 솔직히 말할게 동성연애도 솔직히 말할게 왜 동성연애 주장하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옛날에 이 핵심이 미국과 서구 사이인데 미국과 서구 사이가 자기네 남들보다 우수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했던 게 제일 먼저 신분제 해방이에요. 자, 신분제 해방인데 사실은 이 신분제 해방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애초에 왜 조선이 뭐 노비제도가 있어가지고 노예제도 운영했다는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다 개소리고 왜 조선에서 노비제도를 만들었겠냐 이거예요. 왜 신분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많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수용제도 때문에 그래요. 교도소에 범죄자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이슬람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안 가고 팔을 잘라버리겠습니까? 수용제도로 하면 그게 다 돈이에요, 돈. 건물도 만들어야지, 매 끼니마다 식사도 대접해야지, 옷도 갈아입혀야지, 병원도 보내줘야지. 그래서 가장 그래도 그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지어 인간적인 수용제도가 뭐냐면 노비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장 인간적이냐? 간단해요. 보통 노비들은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농장에서 일하거든요. 농장에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을 접하고 동물을 접하잖아요. 그 유럽에서도 요즘 현대 서구 감옥에서도 그나마 가장 그 죄수를 교화시키는 효과적인 게 뭔가를 찾아봤더니 가축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과 교감을 하면서 메말랐던 그 도시 생활에서 메말랐던 인간관계를 회복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이 다양한 주인들이 있고 어떤 주인은 나쁜 주인이 있고 좀 그러니까 뭐 푼타킨테에서 나오지만은 뭐 이상한 일도 막 당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인간적이다 말하지 못하자면 솔직히 콘크리트 그 감방에 가두는 것보다 사실은 농장에 보내서 일을 시키는 게 그냥 그것만 보면 더 인간적이에요 사실은. 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콘크리트 감옥에서 가면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가서 교화가 되냐고 실제로 가서 범죄를 더 배우지. 근데 왜 그럼 이 교종제도가 사실은 활성화 됐냐?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 자본주의 논리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교종시설을 유지하고 하는 그걸 일종의 사업화시켜서 지금 돈을 많이 번다 이겁니다. 국가의 세금을 뜯어먹고 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형벌주의, 쉽게 해서 나쁜 놈 혼내주자라는 형벌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고 보면 이게 이 원리가 판사하고 그 교도소 사업하는 사람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너 100년, 너 2000년 막 그걸 때려서 보내면 한 사람당 얼마씩 이분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막 보내는 경우가 많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아십니까? 흑인 중에 8분의 1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 200만 명 있다고 지금 수용자가. 이상하게 많지 지금 범죄 많이 간다고. 특히 왜 흑인들이 많이 가냐.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대로 조선시대 노비제도가 물론 신분제도라는 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다 잘못된 거지만 아까 말했던 수용제도를 대체하면 마땅한 사실 제대로 정상적인 게 없다 이거. 특히 조선시대 같이 자본화되고 산업화돼서 제대로 콘크리트 건물 세우고 그런 데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제대로 그 수용제도를 수용하냐. 차라리 노비라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그래서 이 조선의 노비제도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었다고 말하는 게 로마 제국의 노예제도랑 조선의 노비제도는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노예제도는 진짜 생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 어떤 부족 같은 데 쳐들어가지고 로마 군대가 방패 들고 그 유명한 거북이 방패 그 등갑진이라고 해요. 그거 해가지고 척척척 가더니 뭐야 저거 하다가 구경하고 이제 가져가더니 칼 대비고 너 노예 달래 죽을래 해가지고 죽겠으면 나를 죽여버리고 노예 달래면 잡아가고 그런 식에서 주변에 원칙이 씨발렸다고. 그래서 그 거대한 모호 영토가 사실은 그 노예를 수입하느라고 영토가 넓어진 거지. 원래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나라 노비의 기본은 다 물론 이제 억울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다 개인의 이제 빚 문제라든지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그랬다든지 산적질하다가 잡혀서 그랬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다 역적질하다가 가족이 노비되고 본인은 처형되고 뭐 이런 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교적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비약이 안 됐다고요 사실.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조선시대 노비는 네. 사유재산이 인정됐다는 거 아십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노예는 사유재산 인정이 안 돼요. 그 주인에 속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결혼도 못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주인이 허가를 해야 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노비는 얘기한 것처럼 사유재산도 좀 가질 수 있고요. 예. 얘기한 것처럼 신분이 그렇다 뿐이지 실제로 결혼하고 하는 것이 다 허용이 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연구하는 사람 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노비가 갖고 있던 우리나라 땅에 이 얼마나 많았냐면 10%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10%라는 게 왜 대단한 숫자냐. 우리나라는 죄다 산지지 않습니까? 네. 많이 10%지 사실상은 전국의 그 농자시대 영토 중에 반은 노비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조선시대 노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주인이 노비의 재산을 갈취했다가 해가망신해서 그 주인이 노비가 되는 그런 네.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갈취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노비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큰 문제가 봉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미국에서 처음에는 노예제도가 아니라 뭘 했습니까? 그 영국 왕은 우리가 선정한 사람만 왕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13개 주가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건국하잖아요. 왜 남북전쟁이 근본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노예 해방이라는 핑계를 냈지만 사실은 애초에 헌법 정신을 깔아 뭉갠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 미국 독립할 때 내려세운 권리가 뭐냐, 각 주는 각 주마다 자기의 주인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만약에 미국 미합중국이 싫으면 그냥 나갈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그 주라고 사기치고 미국을 건국한 거예요. 근데 막상 이 노예제도 문제를 왜 꺼내냐? 그래, 근데 그럼 우리 남부는 독립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 스테이트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대로 그랬더니 왜 너희들 노예제 때문에 거예요? 노예제 나쁘니까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예제도를 핑계 댄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 해방에는 관심이 없었다. 북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인정하지만 솔직히 노예제도 해방이냐 노동자가 만들려고 한 거지. 왜 그 노동자는 그럼 왜 노예를 안 쓰는지 아십니까? 왜요? 그 기술직이라서 노예들은 이 노동자에 적합하죠. 제대로 기술을 그걸 안 한대요. 기술 공부를 안 하죠. 안 하고 어차피 노예니까 기술을 늘려봐야 자기 좋을 게 아니라서.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사보타지가 더 심각한 거예요. 애초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노동자 중에 빨갱이가 많았고 그 사람들이 사보타지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난로만 고장내면 다 얼어 죽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신ሾ이 난로를 고장내고 열차 엔진을 고장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열차가 좀 따뜻하게 열차 타고 갔는데 갑자기 열차 고장나서 2층은 엄동설하네. 말 그대로 거기는 엄동설한도 아니잖아요. 그냥 냉장고잖아요. 행군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실제 러시아 공산당 진압군이 어떻게 해서 망했냐면 거기 장군이
말 타고 진군하다가 호수에 빠져가지고 감기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러시아 진압이, 공산당 진압이 실패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사보타지가 무서운 데예요. 근데 흑인들이 만약 흑인 노예가지고 공장하다가 사보타지하고 좆대라 해가지고 좀 표현은 그렇지만 나사를 공장에 넣는다. 몇 억짜리 공장기가 나사 안에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몇 억. 이거 뭐 다 죽일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노동자를 쓰게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방 시켜주면서 노동자로 전환해버린 거예요. 그래봤자 뭐 노예랑 다를 게 없었지만 권리도 없었고. 자,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저번에 이제 이 녹음하기 전에 잠깐 사전 미팅을 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뭔데요?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미스터 정희님께서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랑 유사한 원리로 구성된 국가가 있다. 근데 죄송한데 이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노예방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동성애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빨리 정리하면 안 될까요? 네, 그거 맞아 말씀하시고. 아까 품앗성이 말한 대로 사실은 이게 사회 문제랑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거 지금 초전도자의 문제 현상이 어떤 건지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이 과학하고 사회는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설명한 거고, 사실은 그래서 동성연애가 왜 이걸 확산시켰냐면 그때 노예제도 해방으로 국가의 분단을 막고 강력한 제국을 지켜냈잖아요. 제국을 지켜냈잖아요. 여기 재미 들려가지고 제국을 지키면 이렇게 이념에서 앞서야 된다. 근데 이미 지금 이 시대는 신분제도 식민지 다 해방됐잖아요.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하지? 성평등을 내세우자 해가지고 그렇게 동성연애니 무슨 페미니즘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프리온 단백질, 프리온 가스 같은 사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근데 서구 사회가 이걸 강하게 주장했으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리온 단백질이나 프리온 가스의 특징이 뭐냐면 밀폐되거나 한정된 공간에서 그래도 좀 낫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서구 사회는 사회 보장되는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동성애 주장에도 서구 사회는 어느 정도 버티는 수가 있는데 사회제도에서 아직 사회제도가 미비하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면 기존의 사회 기초가 붕괴돼가지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에서 이걸 주장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애초에 지금 현재 이 초전도체 현상이 한국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네. 왜 한국에서 발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이나 뭐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사실 그 초전도체 물질을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풍마사님의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한국적이다. 김현선 대통령이 말한 적 있죠?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니 이게 자체가 마치 매우 한국적인 물질인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애초에 우리나라가 지금 핵심은 마치 초전도 현상은 한류와 같은 거예요. 네. 한류의 특징이 뭡니까? 왜 한류가 세계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까? 왜요? 저항이 없어요. 네. 한류를 사람들이 받았을 때 저항감이 없어요. 그럼 왜 저항감이 없냐 이거지. 왜 한류가 저항감이 없겠냐. 그것은 한류가 태동된 환경이 특이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된 걸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잖아요. 왜 분단국가인가 우리나라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분단이 그렇죠. 세계를 이끄는 두 개의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이 된 거예요. 특히해서 두 개의 강대국 사이 압력에 끼면서 이 남한과 북한이라고 분단국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되니까 문화적으로라도 앞서지 않으면은 남한테 먹히는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문화적으로 많이 싸웠고 북한과 남한이 서로 문화적으로 많이 싸웠고 어떻게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솔직히 그리고 플러스 우리는 뭐 영토가 넓으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좁은 공간에 몰려 있죠.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마저 무너지면은 그냥 나라 끝장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화적으로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류에 사실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한류가 뭡니까 바로 치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치안이 왜 좋냐 이거지. 한류 자체가 워낙 평화롭고 그런 걸 사랑하는 문화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문화라서 사회가 안정화됐으니까 그나마 사회가 유지된 거지. 만약에 이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 다 필요 없어. 마약이나 하고 강도지장하자 그러면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냐. 마치 남미처럼 다 총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뭐 앵기준 같은 자동수총 다 어깨에 메고 다니는 나라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냐고. 그냥 적화 통일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앞서야 된다라는 또 무엇보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갈 때 가장 주의하는 게 뭡니까? 외국인한테 요거 안 먹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진짜 한류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못 참는다. 한국 욕하는 건 절대 못 참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류라는 게 생겼는데, 이 풍화생이 말한 내용을 들어보니 핵심이 이거죠. 자, 현재 이 초전도체 물질이 만들어지면 첫 번째 보니까 강력한 압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은 미국과 저하인 소련이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압력성이 존재하면서 엄청난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리라는 일반적인 매개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리는 어떻게 보면 남한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남한이라는 자연스러운 이 기존의 경제 질서에 편입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을 하는 물질이 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력한 세력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서 하려고 아웅거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나온 게 대표적인 게 뭐냐? 이라도 반도체를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자원이 있어 뭐가 없어. 모르겠다. 이거 반도체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딴 나라는 이걸 해야 돼. 국가적으로 우리가 50조를 투자했어야 하는데. 이거 한개 기업이 500조야. 그러니까 누구예요? 삼성 하나에 해도 그거보다 맞다 이놈아. 이렇게 막 조롱을 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냥 압력만 받았으면 사회가 붕괴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를 사실 지탱해준 하나의 그 인삼막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북한이다. 북한을 통해 북한에 의해서 적화등을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아이러니하게 사회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그 사회를 단합시켜 왔다 이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결국 뭘 만드느냐, 결국 한류를 만들어내고 이 세계를 이끄는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엄청난 기술들이 발전해 온 게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한류라고 해서 세계에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엄청난 압력에 걸린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렇죠.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초능력을 발휘해서 살아남은 게 한민족인데, 그렇죠. 결국 이게 마치 그 엄청난 압력 사이에서 상온에서 초전전상을 일으키는 초전도체랑 비슷하다는 그렇죠. 느낌을 받으셨다는 무엇보다요, 우리나라가 주력했던 게 저항 없는 걸 우리는 만들어낸다. 어떤 나라한테 다 통하는 거를 우리는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왜 되나? 반도체는 중국, 미국이 제발 좀 팔아주세요라고 싹싹 비는 정도의 수준으로 서로가 달라고 하는 거고, 한류도 마찬가지죠. 한류도 어떤 나라든 이 한류에 거부감이 없어요. 딱 한 나라, 심지어 북한도 정부에서 한류하다 걸리면 처형이 아는데도 오히려 더 막 확산되고, 어떻게든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에서 더 한류가 확산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 중국, 북한, 일본. 아니, 한류 천국.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 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좀 납니다. 우리가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거기 봉준호는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게 세계적인 거다라고 마틴 스콜세이지가 얘기한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이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본성에 기대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저항 없이 모든 인류에게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한류에 대한 평가도 그래요. 왜 한류가 세계를 전파되냐? 이건 한국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를 말하겠다고. 불평등이라든지 뭐 폭력, 학원 폭력이라든지. 그래서 글로리가 방영됐을 때 놀란 게 이 한국이 난리가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 뭐 막 하고 오만 나라에서 내가 이 글로리를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과감하게 나 이 왕따 당했는데 막 이 혼 좀 내지 막 이게 가지고 전 세계가 막 난리쳤을 정도로. 근데 이게 한류의 본질이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미난 게 보면 그래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너무 야하면 안 되고 너무 그러니까 보통 사랑을 묘사를 하는 게 서양인들은 무척 육체적 욕망 위주로 돌아가요. 그에 비해 이제 이쪽 아랍이나 이쪽 인도나 이런 데들은 얘기한 것처럼 너무 또 금기시를 해. 애들이 뭘 쓰고 다니고 꼭꼭 싸매고 다니는데 맞아요. 희한한 건 뭐냐면 한국은 딱 그 중간선을 아주 잘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너무 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뭐 꼭꼭 싸면서 밋밋하지도 않고. 그렇죠. 딱 그 중간선을 정말 잘 지키기 때문에 한국의 그 러브 코미디, 로코라고 하죠. 러브 코미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다.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봐도 전혀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외국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러브 코미디 뭐 이런 걸 하면 애들은 봐서는 맞아요. 그런 게 진짜 많은데 프렌즈조차도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게 어떻게 형성이 됐냐? 예.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참 이게 맞물려가지고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초전지체도 많이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 그래서 처음 초전지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을 때 느낀 게 예. 이거는 한국에서는 많이 만들 수 있고 한국에서 많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든 거예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과감하게 사회에 적용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서 이끌 민족은 어디겠냐. 한국말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또 지금 시대에 맞춰지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운 한류로 떠오르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뭔가요? 국방이에요. 아, 군사무기. 예. 이게 군사무기가 그럼 왜 우리가 떠오르고 있냐. 아이, 분단국가라서. 왜 다른 나라는 이거 돈 만들고, 돈도 안 벌리고, 심 만들고 안 되겠다. 포기하자 했던 재래식 무기들을 우리나라는 계속 생산하고 있었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예. 워낙 시설을 갖춰야 되죠. 예, 우리가 바로 앞에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시작되면 예, 그것도 예. 사실상 그 얘기 들어봤는데, 얘 왜 북한의 상대로 그런 식으로 무기를 갖추냐면, 어떤 연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군대가 가장 많은 나라가 북한이란 거예요. 네. 이게 무슨 근거로 했냐? 민방위급의 애들까지 다 합쳤을 때, 네.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겁니다. 예.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많대요. 그럼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2위가 대한민국. 350만 북한 한 1000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것저것 노동적이 되니 무슨 하여튼 아니, 뭐, 이것저것 다 긁고 뭐. 솔직히 얘기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두 사람도 다 군대 가서 총 쏴보고 다 해봤잖아요. 민방위 했다가 이제 네. 민방위도 끝났지만 아니 그게 핵심은 뭐냐면 우리 천상 재래식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 옛날 이 중국문 안 부럽게 개떼처럼 몰려드는 상대에서 싸워야 되고 또 그럼 그것만이냐 또 뭐 지금 핵무기랑 지금 탄도탄 개발해가지고 그것도 좀 해결해야 되니까 또 뭐 진짜 뭐 현무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현무 왜 만들었냐. 그 킬체인 때 만들었잖아요. 네. 킬체인이 뭐냐면 저기 핵을 쏘면 끝장이다. 그럼 어때? 핵 쏘기전에 없애야 된다. 뭐 이게 말이냐 망구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별의별 걸 지금 다 만들어서 갖춰놨잖아요. 거의 최첨단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좀 희한한 거예요 지금 군대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다 말한 게 있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랑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서방 군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솔직히 미국도 안 된다. 왜 미국도 안 되냐? 미국은 지금 공군 위주인데 러시아가 그동안 방공 무기를 너무 발전시켜 놓은 거예요. 솔직히 F-22가 아닌 다음에야 F-35 가지고도 위험하다. 지금 러시아랑 싸울 때 F-35 투입해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파다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손도 못 쓰고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솔직히 해서 뭐지? 그 핵무기 F-22, F-30 빼놓고 웬만한 무기 다 줬지 않습니까? 항공무 빼놓고 네. 핵무기 빼놓고는 다 무용지물한 거예요. 특히 물량전으로 하니까 답이 없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줬다고 해도 이 상대방 물량으로 하는데 그 물량을 못 당해낸다. 마치 옛날 독소전 보는 것 같다. 킹타이거가 세계 최강이었지만 T-34 6대씩 밀어붙이니까 이거 안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 한국 해품이 아니 우리 보고 러시아랑 싸우라고 그냥 아무리 날쳐도 아니 한국 솔직히 현실이 대포도 지금 한국밖에 생산하는 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막 10만 발 50만 발 팔아주세요 막 그러고. 아야 지금 근데 지금 이런 전체적인 국가 상황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초전도 물질 상온 초전도체랑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기술 발전은 그 사회상을 반영한다. 네. 근데 사실은 이걸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사실 우리 그리스도로서 이 초전체 물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 교리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약간 껄끄러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사회상과 과학기술이 연관돼 있다는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잘 아다시피 GPS 관련 또 전문가이니까. 아, 예. 제가 SK텔레콤에서 예. GPS 신호 분석해가지고 팀앱 서버도 만들고 했지 않았어요. 예. 이 GPS 위성을 보면 그 나라 그 사회 특징이 딱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만든
GPS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이 지 맘대로 자유롭게 떠다녀요. 근데 그 자유롭게 떠다니는 거에서 그냥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위치를 잡습니다. 예. 그에 비해 러시아는 어떠냐? 이 공산국가 아니에요. 네. 자유가 없어요. 그래요? 정확하게 120도씩 딱딱딱 끊어가지고 지구를 세 개의 링으로 만들고요. 그 세 개의 링도 다시 딱 60도씩 끊어가지고 그래요? 12개를 딱 그래서 이제 배치해가지고 딱 순서에 맞춰서 8개로 배치를 해서 예. 3판이 24개 위성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띄워서 씁니다. 시계처럼 돌린다 이거.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위성이 고장나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고장나면 고장나도 돌고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그걸 보정해서 쓰는데 얘는 칼같이 그 위성을 탈락시키고 새 위성을 대체합니다. 그 각각의 위성에 대한 그런 뭐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존중이 없어요. 그냥 칼같이 잘라. 얘 상태 이상하네 잘라. 새로 위성 박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GPS만 봐도. 그러면 또 중국 위성은 어떤지 알아요? 많이도? 어떻습니까 방식이? 중국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그 위성 과학성 바로 위에 중심되는 위성 하나를 딱 띄웁니다. 걔를 중심으로 나머지 위성이 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라 이거지. 대신에 전지구적이 아니라 좀 지역적인가요? 네, 지역적입니다. 일본도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죠 일본은? 일본은 어떠냐면 이게 참 웃긴데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는 중국 자기 자국의 그 위에다 갖다 놨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야. 어디요? 적도상에 갖다 놨어. 일본은 자기는 적도상. 뭐 태양이다 이거지. 진짜? 적도상에 인공위성을 갖다 놓고 그거 갖고 GPS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개나 있어 일본은 그럼 이 GPS 위성이? 기본적으로 일본을 커버하는 위성은 기본 위성이 적도상에 기본 위성이 4개고요. 백업 위성까지 보치면 16개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적도를 중심으로. 네, 적도를 중심으로 한다. 태양의 나라, 일본. 중국은 중화민 이제 그래서 중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중앙 위치에 그 중앙 위성국을 두고 그 바로 머리 위에 정확하게 하나를 딱 유지시키고 그걸 중심으로 다른 위성들을 띄워서 상대 거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저희가 느끼는 대신에 러시아 쪽은 위성 신호가 되게 깔끔하고 간단한데 아까 말했던 현재 뭐 위치 뭐 발사 뭐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은 졸라리 뭐 암호를 넣고 뭘 꼬고 뭐 그렇다고 들었거든 신호를. 왜냐하면 그 신호 하나하나를 다 보정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통신을 예를 들어 암호화를 안 하면 이상한 신호를 보내서 위성을 이상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의미대로 조작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루지아 침공했을 때, 그루지아 물론 침공해서 이제 맞받아 반격한 거지만, 그루지아 전쟁 때 위선이 전부 GPS가 먹통했다는 겁니다. 미국, 그쪽 지역에. 일부러 그게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했다. 러시아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용 신호랑 그 L1 신호, L2 신호, L3 신호라고 해요. 전문 용어 잠깐만 하면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건 L3. L3 쓰고 민간은 L3. L2. 근데 이제 그 L2를 저기가 개방을 해줬어요. 미국이? 미국이. 일단 범용 군사하겠네, 그러면 L2가. L2까지 그리고 L1이 최고 레벨인데 얘는 군사용이라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암호화돼. 그러니까 그래서 L2는 정부, L3는 민간, L1은 군사, 뭐 대충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참 국가 특성이 확실히 들어가네. 그때 비해 러시아는 없어. 무조건 L1 무조건 L1 레벨을 하고 게다가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성이 정확하게 지구 반대편에 하나 더 있어요. 12시간 뒤면은 정확한 위치에 다시 똑같은 신호를 내는 위성이 딱 돌아와요. 왜냐하면 지구가 서로 딱 구다 보니까 서로 완전히 반대편끼리 있는 전파 신호는 간섭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신호를 똑같이 보내요.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는 위치.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위성을 돌립니다. 사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은 결국 그 나라의 환경에 어느 정도 지배를 받는다. 사실 이번에 저는 이제 초돈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걸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게 사실은 성경 봐도 성경과 특히 스마트폰 성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무엇보다 그 이상은 그거 다음으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문제가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인 얘기,
정치 사회적인 얘기, 예. 이번에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우리 미스터 정희님의 고견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은 현재 가장 기독교적으로 심각한 어떻게 보면 표현적인 위기가 바로 선교가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세계 선교가. 그전까지는 미국의 단일 패권으로 세계 선교가 어느 정도 보고가 됐는데 지금 세계가 다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극화되고 있으면서 중국과 러시아, 미국 간의 대립이 격해지면 블록으로 나눠지면서 이게 인터넷망, 일단은 인터넷망이 제재를 가고 그 다음에 선교에 막대한 제재를 가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금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예. 거의 정부가 전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인데 프랑스는 사실상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인터넷을 아예 끊어버렸어. 인터넷이 이용해서 이 정부 폭동한다고 인터넷을 보통은 SNS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인터넷을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아예 인터넷을 끊어버렸어요. 서방 쪽하고. 그리고 중국은 뭐 누구나 알지만 다 수시로 심심하게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 위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선교의 사실 근간은 인터넷인데 이런 식으로 다극화가 앞으로 되면 이 단일 패권이 무너지면 인터넷이 제재가 되고 인터넷 제재는 곧 선교의 제재로 이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큰 딜레마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럼 미국을 이대로 내버려 둘 거냐? 그것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왔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개박살이 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진짜 개천으로 끌려가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막 독전대 이용해가지고 안 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잡아다가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러시아 탱크 한 대가 우크라이나 탱크 2대하고 그 장갑차 6대를 한 번에 박살내는 동영상이 떴습니다. 이게 왜 이게 심각한 거냐?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지를 좀 몰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말하는 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용 언론, 친미 어용 언론 완전 쓰레기들은 입만이면 우크라이나가 뭐 이기고 있다, 뭐 러시아가 벌벌 떤다, 좀 있으면 무너진다, 프리고지 푸틴을 쳐야겠다.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온갖 거짓말을 다 하니까 젤렌스키가 그거 믿고 국민들을 안 무서워하고 잡아다가 사지로 몰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너무 끔찍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래서 이 서구 언론의 위선과 거짓 이게 지금 이 도가 지나쳤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방향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얻고 세계를 지금 갈라치기에도 문제가 심각하고 또 미국의 기존의 단일백을 유지해도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얘네들은 이제는 반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청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에도 노골적으로 동성연애 인정해 안 해 막 이렇게 난리치고 영국 대선에서 잡혀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너 동성연애 좋아하시러 마치 우리나라 신사참배 그래서 딱 우리나라 옛날에 그 반탁신탁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너 반탁이야 신탁 연극을 하는데 갑자기 일어났어. 어떤 관객이 너 반탁이야 신탁이야 하니까 우린 반탁도 아니고 신탁도 아니다니까 너 반탁이네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냥. 찬성을 하면 무조건 반대야. 그런 식으로 하듯이 예배를 보는데 갑자기 영국 같은 데서는 대표적으로 예배를 보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너 동성연애 좋아하시라는 목사님한테 그러면 이거 싫다고 하면 현장에서 바로 잡고 말고 막 이런 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게 서구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박살나는 것도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국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신질서가 필요하다. 특히 아까 말한 대로 러시아, 중국은 뭡니까? 지금 구화석열을 주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슬람권이랑 또 야합하고 있어요. 특히 나중에 시간 나면 또 네온 프로젝트의 문제와 심각성을 좀 비성경적인 문제와 심각성을 좀 얘기할 텐데 그런데 이럴 때 지금 이 초전도체가 나타나면서 세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고 또 서구 열강의 횡포도 막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새로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전도체 발명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교통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로에 자석만 깔면 자동차가 무조건 바퀴 없이 부북 떠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뜨게 하는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데 원래 그걸 차게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데 못 넣었는데 만약 상호 초전도체가 나와버리면
그 사용 초전지체로 자동차 바디를 만들면 아, 예. 무조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한 자석만 있어도 얼마든지 붕붕 떠서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를 갖다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효율로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잘 아다시피 우리가 좀 달리는 데 보면 바퀴에 마찰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에요. 아, 예. 근데 얘기한 것처럼 둥둥 떠서 공기저항만 갖고 간다? 와, 이거 아주 조그만 에너지로 사람이 통 밀어도 밀린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마치 네. 그러니까 배가 가듯이. 네. 배도 사람이 밀어도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 유조선도. 물론 그렇죠. 이제 잘못하면 허리 저항이 부러지죠.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 교통위험이 일어나고 비행기만 하더라도 그 큰 연료통을 달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그만 얘기한 것처럼 초전도 링으로 돼 있는 아쿠아제로 같은 거 사실 달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얘기를 정리한다면 결국 휴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에서 예언되는 게 거의 다 실현됐어요. 유럽의 탄생, 로마적인 부활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뭐 건국이라든지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그쯤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와 축복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 좀 번외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현재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아까 웃으면서 네. 서모대학이랑 연모대학이 지금 큰일 났다고 했지만 네. 진짜 큰일 난 데는 따로 있다 이거예요. 어딘가요? 테슬라가 그동안 하던 게 좀 가장 지금 심각한 게 테슬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풍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테슬라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관련해서 최대의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큰 배터리, 큰 많은 양의 무거운 배터리, 그다음에 충전 시설 이게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초전도 링을 만들면 아까운 것처럼 주먹만한 거 하나 갖고 자동차를 굴리는데 뭐더러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배터리 팩을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동안에 예. 얘기한 것처럼 채굴한다고 엄청난 돈을 주고 사놓은 리튬 광산이 다 쓸모 없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그것도 있고 네. 사실은 내가 최근에 테슬라가 네. 날개를 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네. 미국 전기차가 사실상 테슬라를 표준화시키고 테슬라로 대동단계한다는 뉴스를 좀 본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한국차다. 한국차도 좀 더 테슬라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결국은 북미 충전 표준 때문인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북미 충전 표준이라고 하는 게 알고 봤더니 테슬라 충전 방식이 북미 표준 충전 방식이고, 예. 그다음에 CCS라고 하는 건 이제 커먼이죠, 커먼. 예. 일반적인 전기 충전 방식이 CCS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얘기한 것처럼 북미 표준으로 다 바꾸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좀 위기에 닥쳤는데, 여기 이제 초전도체가 만약에 상용화 되면 솔직히 그거 왜 씁니까? 그냥 220V 꽂아서 쓰지. 충전을 엄청나게 넣겠다, 막. 네, 충전소가 필요해. 집에서 그냥, 집에다가 220V 좀 가져와. 지금 있는 배터리 용량이 10분의 1이면 다닌단 말이죠. 그렇죠. 저항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참 이런 거니까요. 아, 이거 전기가 필요하네. 핸드폰 꽂아놔야지. 핸드폰. 그런 식으로까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은 사실은 아까 좀 얘기를 안 했던 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세계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미국이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 러시아나 중국이 세계 패권을 쥐는 건 위험해요, 사실. 왜냐면 사실 애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뭐냐,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환란을 생각했대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서구 열강이에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러시아도 포함되지만. 사실 러시아는 좀 다릅니다. 고매발. 그것도 있지만, 러시아는 적그리스도가 제국이 어떻게 남유럽 중심으로, 원래 로마 영토가 남유럽이잖아요. 쉽게 해서 독일하고 프랑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독일, 러시아가 중동 여러 국가를 힘합쳐가지고 초기에 이스라엘로 침략을 해 들어가요. 근데 왜 침공했는지는 나중에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나중에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나중에 그렇죠. 한번 시간을 가져보죠. 핵심은 전성기반 초기에는 러시아가 침공하고 후기에는 중국이 침략을 해요.
이게 모든 예언을 봤을 때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도 사실은 그래서 정설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엄밀해서 뭐 지금은 좀 정설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세계 패권을 얘네들이 주면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역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한 98%지만 아직 2%의 변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이제 초전도 그 체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초전도체가 진짜라는 가정하에 예. 여러 가지 사회, 예. 군사, 예. 문화, 특히 이제 종교에 대한 특히 기본 원리, 원리 예. 이런 거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예.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